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휴가 중인 고성국 시사평론가를 대신해서 수요일인 내일까지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김희수입니다. 오늘 전격 시사에서는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서 최영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김주영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고정 코너죠. 법학 다식과 건강 백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콩 어플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우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간밤에 있었던 사고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 볼까요? 어젯밤 제주에서 김포로 갈 예정이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 고장으로 활주로에 2시간 넘게 멈춰서는 일이 있었네요. 네, 이 어젯밤 9시쯤 일이었습니다. 승객 약 170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김포로 가려던 대한항공역에 끼었는데요. 이륙 중에 이 기체 이상으로 제주공항의 활주로 위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비행기에 탔던 승객의 말은 이륙을 위해서 속도를 내다가 확 이렇게 날아올라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비행기가 딱 떠야 할 시점에 갑자기 이 브레이크 같은 거를 밟아서 쾅쾅 하면서 네, 부딪힌 뒤에 멈췄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좀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서 이 활주로가 밤 9시 17분쯤부터 2시간 넘게 폐쇄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줄줄이 뛰려던 비행기들이 이어서 못 뜨게 되는 거죠. 특히 바로 이어서 이륙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비행기들, 활주로에 나와 있던 비행기들이 정말 꼼짝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승객들이 승객 수백 명이 2-3시간 넘게 갇히게 됐고 일부 승객은 공황 장애까지도 호소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항공기 30편 가까이가 어제 이 지연 또는 결항이 됐는데요. 정말 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제의 항공기에 탔던 승객들은 다른 대체편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고장난 항공기가 견인차로 옮겨지기까지 이 활주로 운영은 약 2시간 정도 중단이 됐다가 어젯밤 11시 반쯤에 결국 가까스로 좀 재개가 됐습니다. 네, 비행기 이륙할 때 사람들이 긴장 제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 싶은데 기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밝혀진 게 있어요? 네, 일단은 밝혀지지는 당장은 나오진 않았는데요. 대한항공 측이 이 문제가 생긴 기체를 오늘 중으로 이 점검을 해서 이 수리를 해서 이 문제의 원인을 밝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불안감을 많이 가시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이 어제 MBC 대주주죠. 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했어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면 지난 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임기 3년이 지난 지금의 이사들이 계속 남게 되는 건데요. 네. 지금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첫 출근 당일이었죠. 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전체 회의를 열어서 MBC 대주주인 이 방문진의 신임 이사진 6명을 임명을 했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지금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이런 이사 임명이 무효라고 하면서 소송을 냈고 당분간 선임 효력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되면 이 권태선 이사장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이사 임명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사들이 계속 남게 된 상황입니다. 예, 자 법원이 또 이번에 지금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상황을 적법한 건지 아닌지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좀 핵심입니다. 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을 임명하면서 이진숙, 김태규 이 두 부위원장이 2인 의결을 했었죠. 예. 법원은 이 2인 의결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이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법원은 단지 2명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 방통위 입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야 하는 면이 있다면서 이 본안 소송에 가서 위법 여부를 좀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방문진의 이번 신임 이사진 임명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서 MBC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등을 보여주는 상식적이지만 역사적인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방통위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소식인데요.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가 격돌했어요. 네, 이 사실 뭐 그동안 이 김문수 후보자가 여러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거세게 격돌할 것이라는 예상이 충분히 좀 가능했었습니다. 그렇죠. 시작부터 좀 야권이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야권은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다 이렇게 했던 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부터 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자는 좀 자세를 낮추면서 바로 이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건 충분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권은 어제 청문회에서 현재의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의 역사관, 이 역사관을 포함한 과거 발언들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김문수 후보자는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김 후보자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이 김 후보자는 우선 이 대통령이 제의 요구한 이른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이게 시행이 되면 한국에 어지간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권은 청문회 내내 어제 공세를 계속하면서 김 후보자가 반노동적이다라고 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네. 여당은 이 야권과 반대로 과거 노동운동을 한 경험을 강조를 하면서 적격한 후보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청문회 막판에는 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야권이 김 후보자에게 건국일과 관련한 과거 발언 논란을 다시 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시점을 1919년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과거 발언대로 1948년으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김 후보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 이 당시 이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사실상 이 과거 발언을 되풀이를 했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이 헌법 전문에도 1919년에 임시정부를 이어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면서 김 후보자가 결국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면서 거세게 비판을 했고 이 결국에는 야당 위원들이 이 퇴장을 하면서 청문회는 그대로 종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자,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전격 인터뷰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투자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네, 이 지난해 5월이었죠. 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데다가 뭐 상임위 중에 이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았었죠. 그렇죠. 이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이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대략 이렇습니다. 김 전 의원이 코인 투자로 올린 수익을 숨기기 위해서 재산을 결국 허위로 신고를 해서 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에 코인 예치금이 이 99억 원 정도 보유된 이 예치금을 9억여 원을 이 중에서 9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한 뒤에 남은 예치금 89억여 원으로 코인을 샀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뭐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가 아니라서 김 전 의원은 이걸 빼고 12억 6천만 원이 재산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었습니다. 네. 김 전 의원은 2022년 12월 약 1년 정도 지나서도 같은 수법으로 이렇게 코인을 매수를 한 걸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입장을 내고 철저히 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소다라고 이렇게 좀 비판을 하면서 법정에서 싸우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다음 달 월드컵 3차 예선전에 나설 1기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진통 끝에 이 홍명보호가 출발했는데 어떤 선수들 이름을 올렸는지 살펴보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홍명보호가 일단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 이 대표팀의 안정을 좀 먼저 내세웠는데요. 이 월드 클래스 이 부동의 주장 선수로 불리죠. 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네. 논란이 됐었던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이 황희찬, 김민재 선수 등 해외파 선수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단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제 스포츠 먼데이에서 김한수 기자가 거론했던 이름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이름을 올렸네요. 다 맞아. 네. 일부 뭐 변화도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뭐 신의 선수들이 투입이 돼서 이 대표팀의 일부 변화도 좀 꾀한 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네. 올겨울 이 토트넘 이적이 확정됐던 제2의 손흥민 선수로 꼽히죠. 이 양민혁 선수 또 이 K리그에서 직접 확인한 황문기 선수 등 총 4명의 선수가 이 국가대표에 이번에 새로 뽑혔습니다. 이 선수 선발에 대해서는 좀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뭐 지금 뭐 감독 선임 과정 때문에 문체부 감사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신뢰 회복이 좀 가장 이 시급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홍명보호의 새 대표팀은 다음 달 2일에 소집이 될 예정입니다. 예, 자 축구계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4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경고했다고요. 네, 이 유인촌 장관이 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이 말씀하신 대로 정몽규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 이 4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이 정 회장의 4선 도전은 대한체육회 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를 하면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하는데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사실상 이 정몽규 회장의 4선 출마를 허가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다음 달 24일에 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국회로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인데 이때 이 정 회장의 입장이 좀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준비하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뉴스브리핑 KBS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은 5mm 미만으로 약하게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산산이 오늘 오후 3시경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한반도에 내일부터는 간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 약 360km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모레 사이 경상권 해안과 제주 해안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또 오늘과 내일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의 파도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특히 이 태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일 새벽에 이 남해 동부 먼바다는 태풍특보로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대전, 전주 32, 대구 33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도, 습도는 65%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화영 씨입니다. 네, 이 시각 서울 시내에서는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 이 구간 지나는데 45분 정도 걸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 지하차도 입구부터 성수분기점까지 정체고요.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문학에서 서창분기점까지 막히고 안현분기점부터 일지까지 밀립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으론 남한산 일대에서 5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죠.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법원의 결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의 결정은
좀 상반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결정이 나왔는데 네. 하나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이제 임기가 끝나는 사람 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사람,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이사 후보로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그 사람이 이제 근데 이번 저 시험은 공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시험을 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은 보통 그 사람을 이제 실제로 그 시험이 불공정했느냐 뭐 이렇게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하나는 현직 이사진, 물러날 이사진이 그 자기 다음 이사진의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그 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할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일반인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결정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물러날 사람이 곧 뒤에 임명될 사람의 뭐 선정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러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그게 인용이 되고 나도 경쟁을 해서 내가 오히려 더 자격이 있는데 내가 불공정한 것 때문에 안 됐다고 한 사람은 기각이 되는 아주 참 얼핏 납득하기 힘든 결정인데 어쨌든 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니까 이제 본안 소송에서 마지막 결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는 보면은 방송문화진흥법에 보면은 법원에 이제 인용한 것이 이 조항이 있습니다. 6조 2항인가가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 임기가 결정되지 않으면은 계속 연장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임기가 계속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참 항상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임기의 사람을 뽑게 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서 이 사람도 후임 이사 선정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법원이 봤습니다. 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게 원래 5명이 구성되어야 될 방통위가 지금 2명에서 결정을 지기 때문에 이건 좀 네. 결정 과정에 좀 다툴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죠. 근데 가처분이라는 것은 원래 뭐 하나 만일 결정이 되어버리면은 그 손실하기 힘든 복구하기 힘든 손실이 발생한다. 긴급하다. 뭐 이런 것까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적부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이 MBC 박문진 이사의 선임 과정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혹시 여기가 좀 이론이 있을 수 있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이익은 자칫하면은 이번에 그냥 그걸 근거로 저 이사에서 이제 물러나게 해버리면은 회복하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이 가처분 소송이라는 게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런 결정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이 문제 하나로 거대 야당에게 지난 3개월 동안 모두 이렇게 이 문제에 매달려야 되는지 이름도 보시다시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의 5개 주제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방송도 우리 방송의 품질을 높인다거나 우리 방송의 뭐 글로벌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게 아니고 MBC 방송문화진흥의 이사를 구성을 둘러싼 참 세상에서 이런 문명국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야당이 MBC 박문진 이사의 임기 연장에 이렇게 집착하는지 참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사안인데 어쨌거나 상당한 그 법정에서의 그 다툼이 계속되게 생겼습니다. 되게 생겼는데 뭐 어쨌거나 이것은 저희들 늘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바로 법원에서도 5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명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근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도 있었습니다. 예. 서로 엇갈리는 이 결정에 대한 이제 최종 이걸 어떻게 복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결국 남겨준 셈이라고 보겠습니다. 와, 제가 질문 하나 드렸는데 예. 장시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듣고 있는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죠. 제가 없는 줄 아시았을까봐. 그러면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네. 지금 좀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가처분에 충실한 결정이 을 했을 것이다. 법원 입장에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처분 결정이죠. 가처분 결정이고 네. 가처분 결정이 2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는 현재 이사진 즉 권태선 이사장 등 3분의 이사진이 내 임기가 8월 10일로 끝났지만 후임 이사들의 이 선정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난 물러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이 하나 있었고. 예, 앞서 그분들 이렇게 맞습니다. 설명을 예. 해주셨었고요. 또 다른 분들은 네. 이제 내가 새로운 인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얼핏 그게 당연히 보통 시험의 공정성이라든가 시험의 어떤 적법성을 다투려고 하면은 현직에 지금 새롭게 이사가 될 사람들의 그 법익이 보통 무슨 내기 마련인데 이건 참 희한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네. 이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으로 해결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바로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재판과 함께 뭐 어쨌든 빨리 방통위의 5인 체제를 함께 그러니까요. 복원하라라는 이런 이제 명령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제 5인 체제가 아닌 2인 체제에서 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건데 그렇다면 5인 체제는 언제쯤 구성이 가능할까요? 5인 체제는 이거 사실은 뭐 이게 이제 탄핵 재판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도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럼 5인 체제가 왜 지금 5인 체제가 되었느냐? 지금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1명 그리고 야당에서 2명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예. 5인이죠. 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는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추천해서 의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국회목 중에는 보면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돌연 그 지난 이제 2022년에 대통령이 바뀌고 하면서 여야가 대통령 지명 몫은 이제 그때 지명이 되었죠. 국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더 이상 추천하지 않는 사태가 생겼습니다. 야당이 2명을 추천하지 않은 사태가 생기면서 동시에 여당이 추천할 1명조차도 국회에 상정해 주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체제가 되었죠. 그게 한 1년여 한 2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서는 그렇다면은 왜 5인 체제가 2인 체제로 되었느냐 이게 누구 책임이냐를 이제 본격적으로 따지게 될 겁니다. 예, 되게 파행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네요.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제 그 다음 달 3일에 시작될 예정인데 이번에 법원 판결이 여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법원 판결은 사실은 법원 판결이 안 따진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왜 그러면 2인 체제가 되었냐에 대해 따지질 않았습니다. 네. 예, 아마도 가처분 신청이니까 그거는 좀 다툴 대목이 있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다툴 대목이 있다면은 어쨌거나 이 다툴 대목이 있는 부분은 본안에서 해결될 때까지 이 사람들의 그 권리를 중단시킬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본안 소송에서 그걸 따지게 되는데 지금 이게 탄핵 재판이 얼마 만에 끝나느냐와 이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탄핵한 게 지금 8월 초니까 이제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아마 내달 초에 첫 뭐 변론길이 잡힌다거나 이게 될 텐데 저 탄핵 재판은 쟁점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이틀 사이에 있었던 일로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탄핵을 시킬 만한 아주 중대한 헌법상의 또 법률상의 잘못이 있느냐를 따지는 문제에서 그건 아주 간단하게 결정될 문제라고 보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탄핵 재판이 그동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 한 7개월씩 걸렸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정부의 업무 기능이 너무 마비되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빨리 탄핵 재판이 뭐 야당은 야당이 또 바라는 결론이 있겠지만 여당은 어떻든 빨리 탄핵 재판이 신속히 결론이 나야지만이 5인 체제를 한꺼번에 복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돼야지만이 새롭게 임명하든 아니면은 이제 복귀하든 한 명, 그 2명의 지금 현재 김태규 방통위원까지 포함해서 직대까지 포함해서 2명이 지금 대통령 임명 혹시 남아 있는 것이고 이제 국회가 여야가 한꺼번에 3명을 추천하면 곧바로 5명 체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야당도 이제 공모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테고 그 사이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쟁점을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탄핵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적반하장이고요. 원래 사실 이게 이 대목을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방송통신 분야 이쪽 간사로서 위원회 상임위 간사로서 야당에 제안했던 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탄핵하고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국회에서 추천하게 된 3명을 추천하고 하면은 야당이 2명이 방통위원이 되어서
새로운 MBC 박문진 이사의 선임뿐 아니라 또 방통위 내부에서 그동안 2인 체제가 결정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내가 미뤄놓고 근데 이런 거죠. 그냥 사람이 크게 지금 자기가 들어가면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하지 않은 채 마치 물에 떠내려가도록 이렇게 방치해놓고 그 떠내려간 책임을 묻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리는 이제 그걸 하루 이틀간에 있을 일을 가지고 탄핵을 해놓고 이 탄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180석 가까운 의석이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간단하게 탄핵 수정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핵 재판은 또 엄밀한 정말 헌법상에 또 법률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그런 것 같습니다. 탄핵 재판을 길게 끌고 한 명을 충원시키지 못하도록 한 뒤에 심지어는 여당목 한 명까지도 출신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건 꼼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정정당당하게 법이 정한 대로 5명의 체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제기한 탄핵 소추이기 때문에 빨리 방통위원회의 직무가 방통위원회 정부 업무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주면 좋겠다라고 여야가 함께 촉구해서 뭐 빠르면 한 2개월 내에 그러니까 9월 달에도 결정할 수 있다고 지금 봅니다. 헌재 결정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도 또 공모를 한다니까 공모 절차가 있을 테고 또 그렇게 되면은 국회가 의결한 뒤에도 또 공무원에 이게 임명 차관급 공무원의 고위 공무원의 임명이기 때문에 또 임명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빨리 9월 중에 한꺼번에 복원하자는 것이 제 오랜 주장이었고 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방통위원장은 탄핵시켜 놓아서 7개월째 8개월째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두고 내목만 챙기겠다. 결국 그렇게 하면 방통위 5인 체제가 복원이 안 되죠. 그건 민주당의 앞선 주장과도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3인 체제로 하자. 뭐 4인 체제로 하자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5인 체제 복원을 주장했다면 5인 체제를 한꺼번에 복원해야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는 확실할 걸까요? 그게 확실합니다. 그건 뭐 민주당은 이 부분에서 공연한 트집을 오래 잡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당선되면은요. 국회에 당선됐고 선거법 위반이 없지만 상임위 결정을 할 때는 직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어디서 돈을 벌었느냐를 가지고서 상임위 배정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 그 상임위 배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위공무원의 경우에 실제로 방통위법에 보면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굉장히 엄격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예. 방송통신 분야에서 뭐 20년 이상이라든가 공직을 20년 이상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요즘 모든 공직의 취임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상충입니다. 이해충돌.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하던 일을 관장하는 부서에 내 사업과 내 재산상의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인허가권을 담당하는 부처에 내가 장으로 간다거나 차관급 고위공직자로 간다면은 당연히 정부나 그래야죠. 국회는 이건 이해상충입니다. 서로 이해가 네.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퇴임한 뒤에 3년 동안은 못 갑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걸 두고서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원으로 의결되었을 때 정부 내에서 그 직전에 무슨 협회 그러니까 통신 업무를 관장하는 협회 아니었느냐. 그 상금 부회장이 이렇게 적절하냐를 가지고서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대목은 당시 법제처가 7개월 동안 유권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서 아니 그건 뭐 이해상충이 없다거나 이해상충이 있다거나 해야 되는데 당시 정치권 눈치 보느라고 법제처를 늦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 헌법재판소도 꼭 그런 꼴이 될까 봐 저는 이제 그게 제일 네. 법제처든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당연히 이 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대목을 정치권 눈치 본다고 결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방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많은 그 정쟁의 소용돌이 있었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제였어요.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관련 부처 업무 보고가 있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진행은 잘 됐습니까? 그래 안타까운 것이 이날 또 이게 결정이 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온통 급봐라 법원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책임져라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데 안타까운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MBC 그게 뭐길래 예. 온통 MBC 싸움으로 3개월 동안 허송하느냐. 이건 뭐 야당이 다 주도하고 있는 거지만 여당이 소수당에서 끌려가고 있지만 이것도 참 어쨌든 집권 여당이니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제안하기를 이제 국가 AI위원회 네. 지금 우리 AI가 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예. 그 AI위원회를 통해서 정부가 이 문제를 조율해서 정말 이제 선진국을 좀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하나 하고 또 AI 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것이 AI 뒷받침하는 가장 큰 인프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세제 개편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AI 클라우드 분야도 첨단 산업으로서 국가가 육성하는 집중 육성하는 네네. 사업이 되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법안을 빨리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온통 뭐 이 논란으로 많은 시간이 다 낭비되고 말았죠. 예, 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또 이해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방위에서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많이 있을 텐데 예, 예. 현안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이게 이제 말씀처럼 이제 한쪽 이야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히 된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쪼개야 된다. 과학기술 쪼개고 예. 방송통신에서 예. 방송 쪼개고 통신 쪼개자 예,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침 21대도 2021년에 그 당시에 언론중재법이라고 또 민주당이 또 밀어붙인 법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배소 5배를 하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유엔까지도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고 걱정할 정도로 그리고 국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7월 8월 내내 싸우다가 9월 달에 여야가 4인씩 해서 8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별도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 있는데 임기가 끝난 박문진 이사 그 못 물러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한다면 차라리 그건 떼놓고 그러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는 하자는 것이 이제 제 취지고 또 실제로 그것은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혁신 생태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법상 또 상임위를 나누려는 것도 간단치 않아요. 그러면은 뭐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또 다른 경우에는 예전에는 또 과방위가 아니고 문방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문사, 언론사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방송까지 담당해서 문방위로도 불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그렇게 가든지 또 하나는 아니면은 이게 5인 협의체니까 뭐 정무위로 가든지 왜냐하면은 뭐 저 체제가 보자면 그럼 금융이 비슷하니까 뭐 이렇게 될 건데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것이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 골치 아픈 방송 떼낸다고 다른 상임위가 발목 잡히도록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뭔가 빨리 이 문제에서는 뭐 특위에서 해결하든 또 그리고 이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겨두고 우리 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본연의 의무에 집중하든 뭐 저는 후자를 해서 네. 이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민주당에서 제기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을 냈는데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그 저희를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지하철 역사하고 전쟁기념관 등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참 역사를 왜곡하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이승만 대통령 요즘 저희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세우기 한다는데 독도를 찾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저희 당과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가 독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독도를 왜 지웁니까? 너무 어거지도 이런 생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도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할 전에부터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독도를 지킨 사람은 바로 우리 정부였고 우리 당이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은 이제 정말 180석 갖춘 야당답지 않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야당 대표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 정말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은 왜 없어진 겁니까? 조형물은 리노베이션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리를 옮기고 네. 이게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사각이 돼가지고 그때 동선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게 되는 것이고요. 전쟁기념관에서도 이 독도 조형물 같은 경우도 그게 뭐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그 된다. 노후화가 되겠죠. 네. 그럼 더 첨단으로 하지 않습니까? 당장 KBS가 매일 우리 텔레비전으로 독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회에 들어가면은 24시간 국회의원들이 중계하고 24시간 있죠. 보여주고 예. 있죠. 근데 그 카메라가 좀 지금 노후화되면은 카메라를 빨리 순식간에 바꾸어서 좀 더 선명하게 독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주당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정말 큰 걱정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과 함께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청년단체 GYK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날씨가 이제 바뀌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기후 불안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서 초등학생들한테 주로 받는 메시지의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엄마, 아빠, 친구들은 신경 끄고 너 할 일이나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주변 사람들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느끼고 있어 혹은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대화를 좀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이제 미래 세대 혹은 지금의 이제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폭염이 왔을 때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더 취약하거나 폭우가 왔을 때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부분 이제 노년층 분들이 많으시죠.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산사태가 난다든지 혹은 내가 지금 거동이 불편한데 빨리 대피를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문제 혹은 지금 청년들이 겪을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폭염이 좀 완화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체감온도 33에서 35도 사이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동해안 쪽은 폭염특보가 해제된 곳이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32, 3도 선을 유지하는 지역이 훨씬 더 많겠습니다. 서울, 대전, 전주 32도, 대구 33도, 강릉 2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동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쪽의 더위는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일과 모레 태풍 산산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남동 쪽의 강풍과 또 남동 해상의 파도가 거세지겠고요. 또 오늘부터 모레 사이 동풍의 영향으로 비 오는 지역에선 10에서 60mm의 적지 않은 비가 뿌려지겠고요. 남해안 쪽은 80mm 정도 오겠습니다. 주로 동해안과 제주에 10에서 60mm의 비가 모레까지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경상권 해안과 제주 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의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 32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5에서 40mm 정도, 서울은 5mm 미만으로 약하게 오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어제 뜨거웠던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한 곳이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주영입니다. 예, 어제 인사청문회가 밤 11시 넘어서 끝나지 않았나요? 예, 뭐 11시 한 40분 정도 해서 네.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정리하시고 이러느라고 또 오늘 새벽에 퇴근하셨을 텐데. 그렇죠.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들진 않으세요? 예, 뭐 좀 피곤하지만은 또 이렇게 나와서 네.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이죠. 자, 어제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3시간 넘게 좀 진행이 네, 됐었는데 이게 밀도 있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 파행, 예. 정회, 뭐 다시 이렇게 또 속개 뭐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네. 이번 청문회 한마디로 어땠다고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역사관, 노동관에 대한 검증하는 시간이었었는데 참 네. 실망스러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망스러우셨을까요? 이 청문회라는 것은 네. 과거에 그 지나온 과정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네네. 워낙 후보자가 내뱉은 말들이 많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검증하는 그런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들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들이 오락가락 했었어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본인의 과거 검증하다가 결국은 이 건국절 네네. 또 일본 식민 지배 때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적이었냐 뭐 이런 그 논란 끝에 네. 결국은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일본 국민이었다 이런 인식을 말하는 바람에 또 사과해야 될 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다든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많은 실망을 줬습니다. 네. 자, 그럼 청문회가 파행된 채 끝났는데 다시 열리긴 하는 건가요? 뭐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청문회 그 날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제 열었던 거고요. 네. 뭐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변명이나 사과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이렇게 그냥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열리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러면은 이번 청문회 파행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제일 그건 뭐 크다고 보세요? 후보 자신한테 있다고 봐야죠. 김문수 후보가 이 청문회에 대하는 태도들이 네. 바람직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우리 전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신 질문을 하고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렇죠. 거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앞서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 후보자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 국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밝혔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된 건가요? 그 우리 박홍배 의원이 그 질문하는 과정에서 네.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재헌헌법을 부정하는 거냐, 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거냐, 이제 이런 데에서 그 질문이 계속 이어졌던 거고, 네. 후보자는 여전히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답변을 했죠. 그래서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사실과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라도 일본 국적이 아니었다는 게 실제적 사실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그걸 실제적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아니, 건가요? 그건 뭐 그런 이야기들은 네. 없었었지만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여당 위원 쪽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인데 역사관 검증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데요. 그게 본인이 했던 그런 그 발언들, 뭐 교회에 가서 했던 발언들 이런 게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발언들의 연장선상에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자, 김 후보자 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 이 발언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참 자가당착이고 모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탄핵 전에 어떤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하야 이야기를 진행자가 하니까 김문수 후보는 탄핵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그 12인회 위원이 되고 난 이후의 발언인데 그 이후에 그 광복절 집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 뻘건 윤석열, 저 뻘건 검찰청이 죄 없는 박근혜를 탄핵했다. 이 6개월 만에 사실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검찰 특검팀의 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에 팀장이 네. 그 검찰에서 기소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에 벌금 180만 원 플러스 35억 그렇게 판결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 법치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거나 헌재 결정까지도 뭐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또 다시 역사가 판단할 거라고 하고 이게 지금 계속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검찰이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뻘건 윤석열 뻘건 검찰청이라고 했는데 그 뻘건은 다시 또 색깔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빨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많이 수도 없이 했습니다. 이미 본인은 처음에는 그 하야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이 된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죠. 이해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걸 이제 그 김 후보자 본인이 말씀하신 과거였었고 예,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 발언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답변을 여러 하셨나요? 의원님들이 네. 질문을 했고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뭐 돈 한 푼 안 받고 깨끗했다. 박근혜가 유죄라면 나도 유죄다. 뭐 이렇게 발언들을 했고 과거에도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이 기소했던 검찰과 또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에 관한 심판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이런 데가 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이 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장관이면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관한 네. 부분도 부정하는 거고 그 역사적인 탄핵에 관한 심판도 부정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면은 후보자가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 국무위원으로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를 쭉 현장에서 지켜보셨잖아요. 예. 그럼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 적임자가 아니다. 예. 이런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예, 뭐 지금 워낙 배타는 말들에 대해서 어제 검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라든지 뭐 세월호는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야 된다. 이런 그 자극적인 말들로 해서 이 그 국민들의 마음들을 갈라놓는 이런 역할을 했었죠. 이거는 뉴라이트 사관도 아니고 참 뉴라이트 사관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기도 하지만은 그런 막말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도 막말을 그렇게 하고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수많은 막말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리고 이 예. 시대가 변하는데 지금 노동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다는 그 이력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에 과연 맞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해서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장관이 되면은 노동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그러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라는 게 뭔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노동개혁을 한다고는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러는데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 것인지 그런 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일단 좋은 일자리의 개념도 이제 좀 많이 달라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는 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어떤 상황을 가장 우려하십니까? 계속해서 참 충돌되는 그런 지점들도 있을 거고 또 어제도 뭐 국회 그 소통관에서 노동자 10,000만 반대한다 그런 기자회견도 있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노동계에서는 계속해서 반발이 일어나겠죠. 예.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예. 과거 입법부에서도 활동했었고 또 행정부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 등을 통해서 다양한 구성원 간의 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건데 사회적 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여당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대화할 준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대화할 준비들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노동개혁이라는 게 노동자들 너들만 개혁의 대상이다. 실제 사회적 약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후보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뭐 입법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했는데 제가 대표 발의했던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기본법의 내용이나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생각이나 뭐 저는 다름이 없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지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고 이런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상대 그러니까 사용자를 지정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많은 갈등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앞서 의원님께서 이제 특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특수 고용 형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용 형태들이 이제 그렇죠. 계속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새 노동부 장관은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사가 될 텐데 말이죠. 근데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나긴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끝났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될 텐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뭐 저희들이 아직 그런 논의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저희들 야당 입장에서는 채택이 뭐 거의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이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까요? 뭐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게 강행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르면 이번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 성과와 방안 등을 포함해서 국민연금, 교육, 의료, 저출생 등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 성과 그리고 그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또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국정브리핑에서 직접 설명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전부 사실은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지만은 국민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죠. 예. 우리 당에서도 양보하는 그런 안도 냈었고 당대표도 직접 그렇게 마무리를 하자고 제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교육 뭐 연금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개혁에 대해서 사실 돈이 들어갈 저출생 문제라든지 돈이 들어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거의 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세수 부족이 지금 뭐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그 줄여나가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 세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지금도 지금 그 재정 적자가 일어나고 있고 세수 부족으로 해서 작년만 하더라도 59조 원의 세금이 덜 거쳤지 않습니까? 올해도 뭐 거의 뭐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런 그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거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현장에서 질문을 하실 수 있다면 마이크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어떤 거 질문해 보시겠어요, 의원님은? 저는 뭐 저출생 관련해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쪽으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나경원 그 국민의힘 지금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그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하다가 그 헝가리식 모델을 제안했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관두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을 하려면은 우선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뭐 경력 단절 문제라든지 돌봄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들어갈 그런 재원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노동개혁 관련해서는요? 노동개혁은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조 때리잡는 거 말고는 뭐를 했을까. 사실은 노조를 때려잡는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뭐 흔히들 말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 과연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너희들은 다 나빠 내가 하는 건 다 오라 이런 식은 옳지 않다. 정말 우리 사회가 그 위기로 가고 정말 어려움을 겪어왔는 저성장 속에서 고용은 늘지 않는 아주 전형적인 이런 상태에서 과연 노동개혁이 이렇게 실체도 없이 노동개혁만 말한다고 해서 노동개혁이 될 것인가. 그러면은 대통령부터 또 국무위원들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개혁하겠다. 이렇게 하고 본인들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 우리 노동자들도 같이 정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그 선진국들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의 희생만 강조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야 대표회담이 언제 어떻게 열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으신데 아무래도 이제 제일 이게 그 협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이제 의제 협상일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을 갖고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일 텐데 최상병 특검법을 의제에 올리느냐 아니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제3자 발의 시한에 대해서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면서 정급하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특검을 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이거는 뭐 한동훈 후보가 예. 그 3자 한동훈 대표죠. 네. 그렇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네. 그 대표 선거 때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를 야당에 넘길 것이 아니라 대표 스스로가 최상병 특검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이제 압박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입장을 취하시는 건가요? 뭐 그거는 이제 또 뭐 그 지도부의 전략들이 있겠지만은 뭐 사실은 좀 생중계하자 좀 생뚱맞은 거잖아요. 거기서 좀 이제 입장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변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보여주기식 뭐 우리 이재명 대표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뭐 생방송을 한다고 해서 전혀 그걸 뭐 두려워하거나 이럴 일은 아니지만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오히려 뭐 상당히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침 시간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한 번 더 뉴스 시간입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텔레그램 요즘 보안용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박지도 쓰세요? 저희도 많이 써요. 그러시구나. 정치부 기자들이 네. 그 중요한 얘기 할 때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보안 때문에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정치인들도 또 많이 그 보안 때문에 이용을 하니까 서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제 주변에서도 좀 쓰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 텔레그램의 CEO가 어제 프랑스에서 긴급 체포됐어요. 혐의가 어떤 거죠? 텔레그램이 마약 밀매, 사이버 폭력, 테러 조작,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범죄의 온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이걸 방치하고 있다 이런 혐의를 적시해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엠번방 사건, 또 최근에 보면은 마약 거래 같은 것들도 텔레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또 아주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또 딥페이크 영상들, 사진들 그렇죠. 이런 것들 문제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창구로 텔레그램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문제로 삼은 겁니다. 이 텔레그램 CEO가 누구냐면 파벨 두로프라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CEO이자 공동 창업자예요. 어제 프랑스 파리 외곽의 공항에서 긴급 체포가 됐는데 개인 전용기 타고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프랑스로 건너왔거든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고요. 최대 96시간 동안 구금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이 파벨 두로프는 어떤 인물인가요?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이름으로 봐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해 39살이고요. 미국의 IT 기업 대표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천재 창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까 러시아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2006년에 푸콘탁테라고 이제 그냥 영어로 줄여서 BK라고 부르는데
이 소셜 미디어를 러시아판으로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판 페이스북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러시아 정부에서 이 BK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보안성이 강한 그런 소셜 미디어였거든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용자 정보를 달라 이렇게 드로프 CEO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 러시아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다 보니까 지분을 모두 팔고 2014년에는 러시아를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일에 머물렀는데 그때 텔레그램을 형이랑 같이 함께 출시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텔레그램은 다른 곳에 본사를 두게 되는 거죠.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UAE 두바이에 뒀고요. 그러면서 두바이에 거주를 했고 동시에 프랑스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드로프는 UAE랑 프랑스 시민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인터뷰를 거의 안 해가지고 예. 은둔형 CEO다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면 러시아의 요구로 프랑스 쪽에서 체포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프랑스에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 방치했다 이런 이유들을 들고 있는데 네. 실제 좀 이면을 보면 다른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텔레그램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서방 국가에서 보고 있거든요. 프랑스도 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전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해서 퍼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측이 요원들을 모집할 때 텔레그램을 또 창구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러시아 군이 또 텔레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프랑스가 이 텔레그램의 어떤 내용들을 좀 확보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러시아 반응을 봐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일단은 지금 러시아는 드로프를 자국민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금 이유를 설명해달라 그런데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입장을 대사 쪽에서 냈고요. 그리고 러시아 군 쪽에 그러니까 대변인이 이제 설명을 하기로는 러시아군은 전투 중에 텔레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드로프를 체포한 건 결국에는 러시아군의 통신 제어 시스템을 장악하려는 프랑스의 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드로프가 이렇게 체포되면서 앞으로는 텔레그램의 정보들이 공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네. 텔레그램이 기존의 정책은 아까 보안성, 익명성 여기에 초점을 둔 그런 메신저거든요. 네. 드로프 CEO가 실제로 2015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 당국자를 포함해서 제3자한테 단 1바이트의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책 때문에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풀어주게 되면 텔레그램은 인기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믿고 썼던 건데 네. 그러나 또 CEO가 체포되는 상황은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보안이 뛰어난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사용을 하고 이걸 풀 수 있는 열쇠를 주는데 그 당사자한테만 줍니다. 그러니까 제3자는 못 풀게 돼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본사는 아까 두바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서버를 여기저기 여러 군데 뒀는 데다가 어디에 뒀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 뭔가 그 뭐가 수사기관에서 나오겠죠. 확보할 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또 CEO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CEO가 잡혔다는 거는 큰 걸 갖다 이렇게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될 것인가에 많이들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근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도 확산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이기도 하고 또 X, 그러니까 옛날엔 트위터라고 불렸잖아요. 예. 이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그 테슬라의 CEO가 글을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해시태그에다가 프리 파벨, 그러니까 파벨은 이제 드로프의 그 이름이거든요. 포함되어 있거든요. 유럽이 권위주의 국가들의 대륙이 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체포하고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좀 내놓은 거고요. 예. 지금 상황이 좀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체계가 정립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의 특징은 보안성과 익명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일종의 양날의 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홍콩 이런 데서는 그 반정부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소식도 전하고 사실 전파하는 데 활용하는데 반대로 또 유해 컨텐츠 범죄에 활용되고 이런 것들은 또 안 좋은 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가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의 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관심 갖고 지켜보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지사 2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화요일 만나는 법학다식 시간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건데요. 구체적인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정진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정안을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피해 규모나 현황 어떤지부터 좀 먼저 짚어주시죠. 예, 지난 8월 22일 발표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 이후 2949건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그리고 인천 미출구 전세 사기 사건을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예. 벌써 한 3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죠. 그런데도 현재까지 전세 사기의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피해자가 약 3만 6천 명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한 97.3% 정도가 보증금 3억 이하의 계약을 맺은 경우이고 피해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40세 미만의 청년층이 73.6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민층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 등이 대부분이다 보니 자립할 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 피해도 심각하고요. 22대 국회 들어서 여야가 첫 합의한 쟁점 법안이 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요? 예,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와 피해자 범위 확대입니다. 우선 주거 안정 지원을 살펴보면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산정한 감정 가격이 바로 시세고 실제 낙찰한 가격, 그 차이가 바로 경매 차익이라고 보는데요. 이 경매 차익을 활용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의 남은 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의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경매 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 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 보증금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2년 무상 거주로 손해를 온전히 회복했다면 피해자의 지위가 해제되어 더 이상 공공임대주택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10년 무상 거주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원하면 공공임대료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더 살 수 있어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피해자가 피해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그럴 땐 어떻게 됩니까? 네,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주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지급받고 이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세 임대 제도도 마련을 했는데요.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에 어떤 거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전세 사기 피해자는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집을 애착을 갖고 살았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막 지긋지긋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더 이상 뭐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가 되겠네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네, 피해자 범위도 확대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종에는 사실은 기존에는 대학력을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질적인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 신탁 사기의 주택의 임차인이라던가 위반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이중 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학력을 갖추지 못한 그런 피해자들인데요. 이 사람들도 모두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인정 보증금의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는데요. 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추가로 2억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7억 원 구간의 임차인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자로 인정하였죠. 그러니까 좀 피해자가 좀 보호되는 그 범위가 상당히 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게 늘 문제가 됐었는데, 네, 이런 그렇죠. 부분들까지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건데요. 자, 그럼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이 돼요? 일단 이번 개정안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정부가 넘겨받아 공포하는 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이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빠르면 11월 중에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차질 없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하위 법령, 예산, 인력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일 이전이라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라서 경매 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정안이 적용이 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 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선순위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셀프 낙찰을 좀 고려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셀프 낙찰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일단 주택 가격이 계속 내려가죠. 내려가는데도 일단 사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낙찰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의무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낙찰자도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그렇겠네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잘 안 나왔는데, 만약에 LH 등에서 낙찰을 한다면 그와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요. 그리고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후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통해서 사실상 보증금을 좀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좀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보증금 회수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미출고소제 오피스텔을 하나 한번 예시로 들어본다면, 네, 선순위 근저당권이 1억 4천, 그리고 후순위 보증금이 1억 5천인 주택이 예를 들어 1억 5천에 낙찰되었을 경우, 사실상 현재까지는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를 통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밖에 그렇죠. 되지 않죠. 1억 4천만 원 돌려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하지만 LH가 해당 주택을 2억 3천에 감정을 하고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면 임차인은 경매 차익에 해당되는 8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로 차감 가능하고 여기에 배당 잔액 1,000만 원을 고려하면 퇴거할 때까지 약 9천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 자, 이번 개정안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 같은 건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제도는 LH가 경매를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는 아무래도 돈을 돌려받으려면 LH가 많은 수의 주택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LH의 경매 낙찰 기준이나 매입 조건 등이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마냥 비싸게 주택을 매입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주택을 얼마에 낙찰받을지에 대한 내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매칭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향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원활한 구제가 이루어지겠지요. 이와 관련한 예산과 1년 확충 지원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돈인 거죠. 그렇죠. 예. 개정안이 시행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 재원이 문제가 될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그 LH가 재정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까지 맡게 되면 재정 악화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예, 사실은 그런 부분,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일단 전세 사기 피해자를 약 3만 6천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를 기준으로 한번 추산을 해보면 자산 취득 비용이 약 4조 6천억 정도 소요가 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은 약 1조 4천억 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득한 주택을 공공임대 자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매각을 해서 시세 차익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LH 재정과 관련해서도 LH로만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자체 주택도시공사들도 지원이 가능해서 최대한 부담을 서로 나누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전세 사기를 친 임대인이나 중개사 등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네, 일단 사기죄를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변제 자력도 없고 해당 주택의 담보 가치가 없어서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충분히 반환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관한 주장과 증거 자료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고의성이 매우 입증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죠. 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기망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게는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 위반이나 중개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 공인중개사가 당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공제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사실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개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의 설명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문자로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네. 네네. 미연에 방지하는 게 최선일 텐데 네.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내가 체결하고자 하는 임대차 계약이 적정한 전세가율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통상 적정한 전세가율은 시가의 60-70% 정도이고요. 9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 원본 확인하시고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의
및 임대차 계약 동의서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확인을 하셔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록이나 주택 용도 여부도 확인을 하셔야 하죠. 그리고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자격 등록 후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중인지도 확인을 하시고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임차인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될 게 참 많아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위험을 좀 피하셔야겠습니다. 법학다식 지금까지 정진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김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 여의하류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이정부 쪽으론 월계 1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노오지 분기점까지 한 번에 긴 구간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만나는 건강 100세 시간입니다. 60대 이후 중년 남성의 고민 중 하나가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보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건데요. 자, 이런 증상은 대부분 전립선이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변화가 조금씩 오게 되는데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과 이를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전립선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조직입니다. 가끔 여자 환자분들이 오셔서 전립선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잘못하고 있는데요. 예,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고 이 방광하고 오줌을 저장하는 방광하고 배출하는 요도 사이에 방광에 이제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예. 보통은 밤톨 크기 정도여서 뭐 나이가 좀 한 60대 70대가 되면 한 30g 정도가 되지만 보통은 한 20cc, 20g 정도가 돼서 주로 전립선 비대증은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커지게 되면 바깥으로도 이렇게 볼륨이 커지기도 하지만 안쪽으로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요도를 누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굵은 빨대가 있는데 네. 그러다 이렇게 죽어서 손으로 이렇게 막 그 악력을 주면 이게 점점 이제 찌그러지잖아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날 그렇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금방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더니 빨대가 있는데 그걸 좁게 하면 소변을 바로 화장실 요일을 느껴서 화장실을 갔는데 한창 만에 나오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겠네요. 않고 약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방광은 한 보통 500cc나 600cc 정도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낮에 주간에 한 두세 번 소변을 보는데 이게 방광이 저장 능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출구인 요도가 좁아져 있으니까 깨끗하게 완전히 비워내지를 못하니까 잔뇨감이 남게 되죠. 네. 예, 잔뇨가 남게 되면 또 보고 싶고 개운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자주 가시게 되고 특히 이제 많이 불편하신 게 주간에도 그러기도 하지만 주무실 때 네. 야간뇨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숙면을 하려면 좀 잘 주무셔야 되는데 오래 푹 주무셔야죠. 예,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은 2번, 3번 깨시게 되고요. 최근에 진료실에 만난 분은 이제 직장 생활을 공무원이신데 이제 그 직장에서 해 연수를 이렇게 가거나 어디 지방 출장을 가게 되면 이 소변 때문에 너무 운전을 하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한두 시간마다 가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고 남에게 조금 해를 끼칠까 봐서 그렇죠. 연수를 안 갔다 오신다는 분도 그 아까운 기회를.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제 중년기로 접어들고 네, 있는데 청년기 때 친구들 만나서 여행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속도로 4시간 반 만에 쫙 주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쉬는 게 어딨어? 끝까지 가는 거야 이랬는데 요즘은 들를까? 뭐 1시간씩 뭐 이렇게 꼭 예. 들러 보이면 이렇게 들르게 되는 경우가 1시간 반이나 생기더라고요. 2시간마다 네. 한 번씩은 가 보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나 생기는 거죠. 아닌가요? 근데 이게 노화 과정에 의해서 전립선은 크기가 커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100% 생기지는 않지만 보통 50대는 50%, 네. 60대는 60%, 70대는 70% 정도가 비대증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증상을 느끼는 것은 다양하지만 한 뭐 중년 60, 70대 이제 노인기에 접어들면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난 60대가 되더라도 40% 안에 들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증상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거 전립선 암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도 진행을 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의학적인 용어로는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 예. 네. 보통 우리 이제 건강 검진을 하거나 뭐 소변 검사를 하거나 하면은 뭐 단백뇨가 나오면 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종양이라든가 이 무슨 혹이 생기는 경우는 양성 종양은 그 크게 문제가 없고요. 암을 이야기할 때는 악성 종양입니다. 예. 같은 종양인데 네네. 근데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이고요. 전립선 암은 악성인 거죠. 암인 거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조금 심해지시면 한번 검사를 해 보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그럼 그 검사 통해서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뭘 보아야 돼요? 예, 크기를 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그러면 뭐 폐암이든지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경우는 종양이 생기면 혹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동글동글한 이런 이제 메스라고 하는 그 종괴가 생기는데 네. 이 전립선 암은 그렇게 뚜렷하게 혹이 생기지는 않고요. 좀 이렇게 전체 좀 퍼져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물론 초음파를 해서 그러니까 전립선 초음파를 이제 경직장 초음파라고 그러거든요. 그 위치 자체가 항문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바로 앞쪽에 방광이 있고 전립선을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커져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PSA라는 그 혈액 검사 수치가 있습니다. 예.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치가 좀 올라가면 전립선 암을 좀 의심할 수가 있는데 조금 단점은 이게 전립선 암에 대한 그 검사 특이 항원이 아니라 그냥 전립선이 커지면은 올라가는 수치거든요. 네. 그렇지만 PSA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수치가 보통 한 3 정도가 정상인데 4나 5 아니면 1년 사이에 1, 2가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때는 좀 조직 검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 검사를 많은 분들이 좀 꺼리하실 수도 있는 게 예. 항문을 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접근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어렵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뚜렷하게 혹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2군데에서 조직을 떼어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요. 그러네요. 예. 예. 통증도 있고 또 하고 나시면 좀 혈뇨 네. 같은 것도 있어서 네네. 그렇지만 PSA가 계속 높고 또 가족력이 있다면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으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해서. 그럼 바로 치료를 해야 합니까? 커져 있다고 그래서 100%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50cc, 60cc가 되지만 전혀 소변 보는데 지장이 없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변을 너무 자주 보거나 특히 예. 뭐 야간요 또 주간에도 1시간마다 화장실을 가야 되거나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이제 생기니까 자꾸 이제 화장실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조금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약물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무래도 수분 섭취량, 소변량이 많아지면은 조금 더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수분 섭취량을 좀 줄이고 아무래도 그리고 소변에서 우리 뭐 술 드시고 나면 소변 보시면 알코올 술 냄새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가요? 제가 좀 요즘 술을 멀리하고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걸 비타민 C나 이 음료를 먹고 나면 색깔도 많이 변하죠. 바로 냄새가 있으면 하는 것처럼 소변에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는 게 좀 자극적인 음식 또 뭐 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자극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커피를 드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소변 양이 많아지니까 그런 걸 좀 좋아하신다면은 좀 피하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저녁 이후로는 좀 수분 섭취를 좀 줄이시고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한번 꼭 소변을 보시고 나면 야간여가 있더라도 한 번 정도는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좀 생활 습관을 좀 바꾸시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십니다. 우선 생활 습관을 갖다 바꾸는 게 먼저일 텐데 그럼 약물 치료가 필요한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도 뭐 한두 시간마다 계속 가시고 잔뇨감이 많이 조금 있으시고 특히 이제 밤에 뭐 2번, 3번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되면 야간요가 있는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또 나이가 드시면 밤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소변 보고 와서 바로 주무시기도 하지만 또 잠을 잘 들기가 힘든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깨면은 쉽게 또 잠 못 드는 그래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시면 약을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뭐 알파 차단제라는 것도 있고 남성 호르몬을 좀 차단해 주는 약제들이 있는데 드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지장이 있다. 소위 이제 삶의 질에 문제가 있을 정도가 되면 병원에 가셔서 뭐 검사를 해서 얼마나 커져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또 설문 같은 걸 하실 수도 하거든요. 몇 번 보시는지 시원하게 보시는지 그리고 걱정이 되는 전립선 암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 PSA라는 수치를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알파 차단제라는 걸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드시게 되는데 이게 처음 드실 때는 이게 원래는 혈압을 감소시키기 위한 혈압제로 개발이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데 좀 혈압을 좀 떨어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 3, 4일간은 저녁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자, 생활 습관도 바꿔보고 약물 치료도 했어요. 근데 호전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수술이 필요할까요? 수술이 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가장 문제는 급성 요폐라고 그래서요. 그 요도가 빨대가 완전히 막히는 거군요.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이게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밤중에 그 이 하복부가 방광이 이제 바로 하복부에 있으니까 이렇게 부풀러 오르면서 소변을 하루 못 보셔서 금방 굉장히 힘들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급성 요폐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되시면은 그때는 수술로 조직을 좀 제거를 해서 그 압력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아무래도 소변 같은 경우에도 그 독소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신장 콩팥에서는 계속 소변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구가 없으면은 방광은 풍선처럼 늘어나고 그게 역류가 돼서 신장에도 수신증이라고 하는 오줌이 차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강백세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노용균 교수였습니다. 오랜만에 교수님이랑 방송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월 27일 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KBS 아나운서 김희수였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